지난 2023년 기준으로 역대급 저희가 수출을 했죠.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포함되어 있고 일부 전차. 방산 전쟁이 시작됐다.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세기의 사건입니다. 위협은 현실이 됐고 세계는 경악했다. 국가 방위력 개선을 위해 군비를 증강해야 한다. 계속 성장 중입니다. 늘 수밖에 없죠. 무기 체계를 사야 되니까. 글로벌 방산 골드러시 시대가 도래가 됐고 한국에게도 기회가 찾아왔다. K방산도 세계 방산전에 뛰어들었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K방산은 이제 시작인가 아니면 여기까지인가.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향해 K방산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을 연구해서 검토하고 실제로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기 위한 K방산의 넥스트 플랜은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대국을 꿈꾼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이처럼 현란한 고개 비행이 가능한 것은 에어쇼 전용 기체인 T-50B 덕분이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FA-50과 같은 기반의 기체다. 2022년 폴란드는 FA-50 48대를 수주했다. 국산 전투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현재 K사는 FA-50을 개발한 이래 가장 바쁜 생산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방산 시장에서 FA-50이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FA-50의 강점은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지만 아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투기고요. FA-50의 폴란드 수주는 신호탄일 뿐이었다. 바로 그 다음 해인 2023년엔 말레이시아와도 수주를 맺었다. FA-50이 도입국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간 것은 현지 맞춤화 전략. 기존에 운영하던 전투기와 상호 호환성을 최대한 맞춘 것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전투기와 같이 저희 전투기를 운영하는 사례는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운용군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들이나 무장들, 특히 무장들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도를 만드는 경우는 있습니다. FA-50을 잇는 차세대 수출 전력으로 주목받는 KF-21. 우리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한국형 전투기다. 2022년 시제기 최초 비행 이후 1호기에서 6호기까지 모든 시험을 통과해 이제는 첫 양산을 앞두고 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미래 무기 체계라고 얘기하는 미래 무기 체계로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상당히 용이한 전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KF-21의 수출을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제품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무기 체계로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의 성능을 극대화해서 고객국의 어떤 요구에 맞는 성능 개량 사업화를 같이 산업협력 제안으로 패키지로 구성하는 형태로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자본과 첨단 기술을 동원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와 같은 방위산업에 뛰어든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제 방사를 수출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건 대한민국 이제 국가 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시작을 한 겁니다. 1960년대엔 안보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케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베트남 전쟁 발발,
북한 무장군이 청와대를 기습해 미수에 그친 121 사태. 미 해군 소속 푸에블로함이 북한군에 의해 납치된 푸에블로함 피랍 사건. 미국 역시 베트남전으로 전력 소모가 심화되자 핵공격 이외엔 스스로 방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대아시아 정책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당시 우리 정부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제 국가 방위 산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서 1970년대 ADD가 만들어졌고 1970년 우리나라는 기필코 국산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염원으로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한다. 기술력이나 뭐 전문 인력이라든지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진짜 맨땅인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첫 임무가 떨어졌다.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 8종의 무기를 40일 만에 완성해야 하는 번개 사업. 당시 번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국가 기간 산업도 함께 확충되었다. 중공업 육성이라는 국가 과제는 있었는데 73년도에 그 내용을 수정을 합니다. 일부 수정을 해서 중화공업 육성 해서 6개 과목을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산업의 기반일 뿐더러 사실 소재 산업을 그때 갖춘 겁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1970년대. 또다시 6.25 전쟁과 같은 참혹한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열의와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겠다는 투지가 국가와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다. 이를 통해 자주국방과 경제개발의 기틀이 급속도로 다져졌다.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걸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다고. 왜냐하면 이제 기반 산업이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방위 산업이. 왜냐하면 방사는 중후장대한 산업이라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중화공업하고 방위 산업을 병행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산 지대지 미사일 100공과 다연장 로켓의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 이를 통해 세계 7번째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 ADD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들어가서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더 나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고요. 결의의 의지가 용솟음 치는 곳, 우렁찬 망치 소리는 결의의 함성, 불꽃 튀는 쇳물은 결의의 정열. 국산 무기 개발로 자신감을 얻은 우리나라는 자주국방을 위한 다음 단계, 군장비 현대화와 국산화에 돌입했다. 이제 우리의 국방은 명실공히 자주국방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어떤 목표를 계속 제시해왔기 때문에 무기가 점점점 발전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그간 우리군은 해외 전력의 면허 생산과 자체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며 지속적으로 기술 축적을 이루었다. 그 결실은 1990년대 주요 전력의 국산화와 함께 빛을 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그때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꼭 그 산업 6개를 육성을 했는데 거기에 소재와 어떤 기본 산업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성장된 능력을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썼는데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 나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큰 겁니다. 방위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의 결과는 수출로도 이어졌다. 1975년 필리핀의 M1 소총 탄약을 시작으로 1993년 말레이시아의 K200과 군안차를, 2011년 인도네시아의 기본 훈련기 KT-1을, 튀르키예의 K9 자주포를 수출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움직이는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주문자 생산 방식이잖아요. 근데 주문자 생산 방식에 추가해야 될 게 국가 간의 관계. 정상적인 무기 체계 간의 거래는 우리가 우방국, 특히 이제 수출 통제를 심의를 거친 국가들 위주로밖에 수출이 될 수가 없고요. 그거는 전체적인 전 세계 시장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K방산의 수출 실적은 30억 불 전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다 2022년 폴란드의 수주를 받으며 173억 불이라는 역대 최대 무기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된다. 대한민국이 기본적으로 방산이라고 하는 그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 저희가 방산 수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다른 나라의 어떤 러브콜을 받았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는 비교적 수동적이었지만 어쨌든 그 정도 수출은 할 수 있었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육해 공군에게 필요한 다양한 전력들을 완성해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뜨는 의문 하나. 우리 군의 안보 환경에 맞춰 개발된 전력들은 세계 무기 체계의 트렌드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까? 양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중동 전쟁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그 대부분이 전차 또 전차를 막아내기 위한 대전차 미사일들이 역할을 했었고요. 걸프 전쟁이 아마도 최근에 많이 기억들이 남아 있는데 스텔스 폭격기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의 항공기와는 달리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고 또 그 미사일을 잡아내는 패트리어트가 중요한 무기체계로 꼽히겠죠. 이후에도 최근 전쟁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건 간에 정밀 유도 무기 체계라든가 또 감시하고 정찰, 그다음에 표적을 획득해서 분배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계들이 중요한 전력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방산전시회 BSDA 2024. 동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들이 이곳에 집결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2 등 K방산 대표 전력들이 등장하자 해외 바이어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실적용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군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대규모로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검증이 된 겁니다. 한국 무기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량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군의 무기는 미군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미군 및 나토 무기와 호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K2 전차가 루마니아 현지에서 사격 및 기동 시범을 보이고 있다. 최근 K방산은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현지 시범 운용까지 진행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지난 5년간의 방위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한국이 9위를 기록했고 성장률 면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무기체계에 많은 국가들이 긍정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K방산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22년 7월 폴란드 수출 때문이다. 당시 수출액은 K방산 역대 최대 규모인 124억 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동유럽 시장 거점 마련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국 CNN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고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현 K방산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무기를 비축하는 이유는 불안한 국제 정세 때문이다. 서방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도 회원국에게 GDP 대비 최소 2%를 방위비로 책정하도록 권고하며 자국의 안보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제 미중 전략 경쟁으로 갔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신냉전으로 부르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약간 경제 측면에서의 경쟁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전체 GDP가 미국이 한 70%까지 따라왔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억누르기 위해 사실은 미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건데요. 이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물리적인 군사력까지 같이 중국의 군사력이 세지면서 사실 미중 전략 경쟁이 과거의 냉전을 다시 소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거죠. 대부분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의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각종 지원이 쏟아졌고 민간 기술 역시 전장에 바로 적용하게 되면서 전장의 판도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은 첨단 전력의 각축장이자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첨단 전력들의 실험장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의 축소판이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방의 모든 영역에서의 이제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텐데, 마찬가지로 전쟁 영역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의 놀라운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에선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최초의 AI 전쟁이라 표현했다.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에 힘입어 세계의 민간 AI 기술들이 우크라이나에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은 드론과 만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 수행자들이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됐는데 드론을 활용하면서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겁니다. 전쟁 수행 조직도 바꿨고 새로운 전쟁 양상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 역할을 드론이 했다고 보는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봐서는 아무래도 도시지역 작전을 수행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반군들하고 민간인들 구별해내는 이제 인공지능이 장착되는 뭐 안면인식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땅굴 같은 굉장히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그 기술을 적용한 뭐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겠죠. 현재 지구상에 진행 중인 또 다른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전. 현존 최강의 요격 시스템인 아이언돔. 과거의 전술로 기억되어 온 땅굴 전술과 참호, 이를 넘기 위한 전차와 지뢰, 그리고 드론까지. 과거와 현재의 전력이 뒤섞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전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핵을 제외하고서는 제가 볼 땐 요즘에 일어나는 약간 전쟁의 트렌드들은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인기와 지상전, 여긴 유도무기의 싸움, 그렇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럼 이 트렌드가 뭐지? 왜 여기는 이렇게 안 하지? 라고 이게 정말 누가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영국의 군사사학자 마이클 하워드는 전략의 잊혀진 차원이란 논문에서 전략을 작전적, 군수적, 사회적, 기술적 4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과학기술적 차원은 말씀하신 그대로 네트워크전 방금 말씀하신 사실은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 체계하고 컴퓨터가 서로 연동이 돼서 이 무기 체계들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렇지 못한 상대에 비해서 월등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인지전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죠. 모자이크전 같은 경우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군사를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 차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4가지 정도 전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대략 그 범주로서 여러 가지 전쟁 양상들,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양상들을 좀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방산 시장과 가속화하는 국방 기술의 발전.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전과 이스라엘 하마스전. 이처럼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전장 환경 속에서 우리는 K방산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그 대량 생산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특정 국가 하나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동맹국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뭐 큰 것이 뭐 RDPA MOU를 맺는다든지, 또 소사라는 공급 안보 협정 뭐 이런 거를 맺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커스라든지 나토 같은 동맹국들을 동원하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동맹국가의 안보, 방산협력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방위산업은 일반적인 민간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단순히 무기 체계를 상품처럼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협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은 3가지 산업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안보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서는 이제 국가 전략 산업. 이 얘기는
이제 과거보다는 특히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신냉전 시대가 이제 고착되면서 이런 자유민주주의하고 권위주의적 진영 간의 어떤 디커플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 주력 산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2년 기준으로 이제 방위산업 매출 20조를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섬유 산업은 한 23조 뭐 이런 선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세하고 수출세가 계속 급증을 한다면 한 2020년대 중후반에는 국가 주력 산업으로도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글로벌 10대 국가들의 무기 수출 계약 대수 현황을 보면 주요 무기 완전품 7종에 대한 계약 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근데 이제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23년 연간으로는 수출이 수입 대비 약 3배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내에서 무기 시장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초 발사. 어찌 보면 K방사는 이미 세계 시장 진출에 최적화된 상황이었다. 하천과 바다, 거친 산악 지형이 두루 갖춰진 환경, 연교차가 큰 사계절의 기후, 육해공군의 소요에 맞추어 모든 전력을 갖춘 나라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다 우리 마켓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뭐 일부의 어떤 정치적 이념적으로 틀린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2023년도 작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출 예상국가 12개 국가였어요. 심지어 북유럽, 이제 동유럽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이제 이번에 이제 최근에 뭐 수상화물이 수출한 페루, 라틴 아메리카도 갔습니다. 이제 호주도 갔죠. 전 세계 다 갔어요. 자, 이제 못 간 몇 개 나라. 미국? 미국은 뭐 워낙 뭐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요. 모두가 다 우리 마켓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과 2, 3년 만에 유럽, 중동, 동남아 시장에서 주목받는 K방산. K방산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가격이 좀 더 낮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납기 매우 빨라요. 그 두 가지를 근거로 우리나라 마켓쉐어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의 호조와 함께 방산주도 지난 2년간 코스닥, 코스피보다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3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보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첫 번째 동력은 받아놓은 수주였다. 그럼 더 궁금하신 거는 아직까지 주가가 왜 올랐냐를 분석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떨 것이냐가 더 궁금하실 텐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폴란드 추가 수주 또는 뭐 루마니아 수주 또는 뭐 우리나라가 미국에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나올 수주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장은 방산기업 규모 확장 그리고 고용 창출로까지 이어졌다. 2021년, 22년, 23년 비해서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준 2022년 기준으로는 4.5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또 이게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창원이라든지 구미 큰 기업들이 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의미가 있다. 지난 50년간,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약 저희가 한 41조 원 정도를 국방연구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한 10배 넘게 그 어떤 그 효과,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 현재 방위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거시경제 효과 쪽으로도 이 방위산업 효과가 우리 국내 어떤 그 경제 발전에 미친 효과는 전체 약 한 3.8% 이상 이렇게 되고 국방과학기술을 개발하면서 과학기술에 기여한 효과 이것은 약 한 10%가 조금 안 되는 한 9.7, 8%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효과들을 보더라도 방위산업에서 어떤 첨단 기술 개발하고 또 양산하고 이런 효과가 결코 적지 않다. K방산이 동유럽에서 강세를 보이자 전통적 무기 강국인 서유럽에서 견제를 시작했다. 일본 역시 K방산의 질주에 편승하려는 듯 방산 수출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전략적 동맹을 통해 방산 수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방산 기업은 물론이고 국방부와 방사청 또한 수출 희망국을 발로 뛰며 전략적으로 외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우등생이 아니었어, 학교로 따지면. 그냥 평범한 친구. 그러다 갑자기 성적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성적이 계속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앞으로의 경쟁은 더 치열할 거라고 좀 봐요. 대신에 이 친구가 새로운 전략을 또 내야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든 뭐 유럽 주변 국가든 간에 뭐 중동도 지금 우리의 큰 수출 대상국이지만 그 안에서 협력이 인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글로벌 협력이. 동맹이라기보다는요, 산업적인 협력, 전략적인 협력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세계 방산 시장의 트렌드. 앞으로를 대비한 차세대 전력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미래전을 대비한 차세대 K방산, 어떻게 설계해 나가야 할까? 결국은 미래전쟁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미래전쟁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활약할 기술들을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추세도 관찰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앞으로 전쟁은 월등히 적은 숫자라서 높은 그 효력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초 K사에서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 개발에 1,02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6세대 전장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무인 등 첨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기술이 바로 AI 조종사 개발이다. 이미 미국은 AI 조종사를 탑재한 실제 전투기로 시험 비행과 전투 시험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AI 조종사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전투에 사용을 하자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또 공군의 전력 발전 방향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의 트렌드를 맞춰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율전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K사의 AI 조종사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AI 조종사가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가 개발된 상태다. 항공기의 모체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항공기 AI 항공기의 두뇌도 동시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술의 선도국인 미국의 상황은 어떠할까? 인간과 AI 탑재 전력이 각자 혹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 중이다. 초기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 같이 모든 걸 이제 자동화시키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았어요. AI 조종사 개발 초기, 미국은 무인기의 단독 임무 수행을 염두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게 이제 5년 걸려서 드디어 이제 F-16 전투기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넣어서 이제 성공적인 비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9월서부터. 미 국방고등연구기획국 다르파의 AI 조종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온 민간 방산기업 에피사이. AI 조종사를 탑재한 X-62 비스타 개발에도 참여했다. 지금까지 미군의 AI 조종사 개발 추이를 보았을 때 앞으로 미래 AI 조종사는 어떤 모습일까? 현대가 유인기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죠? 유인기는 한 대, 뭐 2대 정도가 될 것이고 무인기를 이제 붙여주는 겁니다. 팀으로서. 근데 무인기 제어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비행을 이제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같은 비디오 게임처럼 전략적인 이제 지휘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K방산의 중심 국방과학연구소. 이곳에서도 이미 AI 조종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투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AI와 학습을 통해 연구가 가능하다. 그게 이제 AI 장점인 것 같아요. 얘를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교전을 잘할 수 있는 교전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AI 조종사 학습 시뮬레이터. 실현 가능한 전투부터 불가능한 상황까지 모두 가정해 최대한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데이터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교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교전 데이터를 생성을 해냈고요. AI 조종사는 인간이라면 상상도 못할 변칙 기동도 학습을 통해 가능케 한다. 수직미 꺾어주는 건데요. 조종사분은 절대 잘 안 치시거든요. 그거를 비행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러더를 이렇게 치면 비행기가 좀 이렇게 틀리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틀려서 앞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턴을 좀 작게 돌 수 있어요. 잘 치면.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얘가 터득한 거죠. 실제 시뮬레이터상의 결과를 보면 회전 기동에서 인간 조종사보다 AI 조종사의 회전 반경이 훨씬 짧았다. 이처럼 효율적인 비행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상황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학습의 양, 그리고 질에 따라 완성도가 갈리는 AI 조종사.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출시된 AI 조종사 시뮬레이터들의 기술적 차이는 없는 것일까? 동일합니다. 예, 한번 저는 붙어보고도 싶었는데 그런 기회는 없었고요. 아마 MLS 환경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거기서 계속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전투기까지 탑재를 한 거고요. 2020년 미국은 AI 전투기 조종사 기술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램 알파독 파이트 트라이얼을 개최했다. 여기서 AI 조종사가 인간을 상대로 5대 0의 승리를 거뒀다. 올해 5월에는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이 AI가 조종하는 X-62 비스타에 탑승해 기술의 신뢰성을 확인했다. 다른 나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된 거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추측하는 거는 논문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 특허나 논문 같은 거 보면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과제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AI 조종사는 단순히 전투기 조종사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지상, 해상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두루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기에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니고 유무인 협업이 돼서 사람 편대장과 무인기가 협업을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연구를 수행을 해서 그런 조합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AI 조종사,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요하지도 않고 어떤 정신적 충격 이런 것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윙맨으로서 나 대신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해준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방과학연구소의 또 다른 AI 시험장. 이곳에서는 지상, 공중 무인 전력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전력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AI를 통해 통제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중이다. 임무 통제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유인 체계 같은 경우는 어떤 대대 지휘소든 뭐 사단 지휘소든 지휘소 안에서 어떤 개별 병사나 뭐 장갑차든 자주포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고 계획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임무 통제라는 거는 이제 개별 로봇들을 어디 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라 계획해주고 그 판단해주는 그런 거를 임무 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2번 다 확인됐습니다. 드론 비행 준비 완료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임무 통제 기술은 산하견이 힘을 모아 개발 중에 있다. 저희 업무는 이제 그 드론하고 UGV들한테 명령을 만들어내고 명령을 보내는 거가 저희 임무고, 차량 쪽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만들어서 그거 구동하는 거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실 드론 쪽에는 한 5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파트 쪽에서도 한 4-5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 통제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를, 민간 기업에서 하드웨어를 담당한다. 임무 통제 기술의 연구 목적은 완전 자율화가 아니다. 전제 조건 이제 어떤 무인 체계가 다 자율 기능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에서
중요한 결정은 운용자가 꼭 판단을 하게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격 같은 경우는 사람이 꼭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외에 이제 뭐 교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피를 할 것인지 이런 판단의 순간에 왔을 때 저희 소프트웨어에서는 뭔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운용자가 판단하는 그런 걸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국방 AI 기술, 민간 AI 기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민간에서는 이제 어떤 차선을 유지하거나 차간거리 유지하는 그런 수준의 자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주변의 환경을 풀로 모델링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 로봇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제어하는 그 기술을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기술은 아직도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AI는 뭐 군이든 군의 운용자를 도와주는 기술이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적은 인원으로 어떤 많은 로봇들 통제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선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및 기술 개발 전담 조직으로 올 4월 국방 AI 센터를 창설했다. AI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 분야의 신속히 첨단 기술을 전략화하기 위해서다. 이 AI가 적용되고 이런 오토노머스 시스템을 가지고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하면 얘가 진짜 확실해야지만 들고 나가죠. 만약에 10번을 썼는데 한두 번 오류가 나요. 쓰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이 빨리 발전해서 국방에도 빨리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신뢰.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민에서 밖에서 보면은 기술이 뒤처져 있는 듯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되게 다져가요. 다져서 서서히 올라가요. 그 대신에 이때까지 다진 기술은 그렇게 함부로 흐트러지지는 않아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선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지만 AI는 기존 무기 체계 개발 과정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AI 기술 개발엔 수많은 학습으로 얻은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고 민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첨단 AI 기술을 온전히 국방 기술로 도입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받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정제를 할 것이고 국방 사이드로 들어오는데 필터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국방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뢰가 보장되는 기술로 패키징을 할 것인가,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 이를 국방 기술로 적용하기 위해선 민간 기술과의 협력은 필수다. 군과 민간 기술의 가교가 되는 전담기구, 민군협력진흥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기체계 도입은 로드맵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0년 계획, 15년 계획, 7년 계획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것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군에서 필요한 거는 양산품의 수준의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민간 R&D는 말씀들은 이제 양산품이라고 말씀을 해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랩 테스트, 실험실에서 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민국기술협력사업은 국가 R&D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양산 수준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의 시범 운영이나 시험 평가가 가능하고요. 무기체계의 소요 관점에서의 일관성된 계획이 아닌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그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에 끼울 수 있는 방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외에는 아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전을 대비한 첨단 전력. 우리 군은 이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해 이를 대응할 기술을 완성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력을 한층 높여준 폭탄 투하 드론. 우리나라에서도 민군협력진흥원과 민간 방산기업이 손을 잡고 탄약 투하 공격 소형 드론을 개발했다. 이미 군에서 전투 실험도 완료된 상태다. 그뿐 아니라 전력의 성능을 한층 높여주는 성과도 나타내고 있다. 20톤급 차세대 고속정으로 최고 속도 시속 111km로 기존의 고속정의 1.6배 이상 빨라 해상 작전 능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톤급 차세대 고속정은 민군 기술협력 사업과 신속 획득 사업으로 2021년 6월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에 도입한다는 측면, 그리고 과거의 기술의 유지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민군 기술협력 사업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새로운 국방기술을 개발 중인 한 방산 중소기업. 안정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의 공모에 지원했다. 이들이 개발 중인 기술은 지원체계 기술과 급속 충전 기술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합 관제와 작전 지원을 하는 이동형 드론 스테이션이다. 드론 관제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굿 소프트웨어라는 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군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또 별도의 이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함께 개발했다.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객체 및 GPS를 통한 좌표 인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도상에 나타나는 GPS라고 보면 될까요? 그거는 이동하면서 GPS가 나오고요. 저 포인트는 저희 지도상에 나와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좌표 값입니다. 그게 위경도로 나오는 거고, 저희가 이제 군사 좌표로 변환시켜서 같이 표시할 수 있게끔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군협력진흥원은 방산시장에 도전장을 낸 민간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어주고 있는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이 개발품에 관해서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군 쪽에다 모니터링 요원님한테도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군 전투 실험까지도 할 수 있게끔 개발품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민군협력진흥원은 각종 민군 기술 개발의 실용화, 부품의 국산화, 해외 수출 촉진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담 기구다. 이를 통해 군에선 민간 기술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고, 방산 기업은 시험 평가와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 아마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민군기술협력 사업으로 산업에 대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그 생태계 기반 안에서 기업들이 방산 쪽에 기여를 하게 되면 국방이 발전될 수 있고요.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면 우리한테는 미래 먹거리가 발생되는 거고, 그 먹거리 안에서는 기업들이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에서 민으로 가는 스핀오프와 민에서 군으로 가는 스핀온이 서로 공존하면서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혜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독자 기술을 무기로 세계 방산시장 개척에 출사표를 낸 방산 스타트업. 일반 드론보다 더 정밀한 자율비행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조종하는 것보다 덜 떨림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더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인 자율비행, 체계 종합기술 등을 기반으로 무인기 체계, 무인 방어 체계 AI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정밀한 곳에 투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나 아니면 제어 쪽에 있어가지고 더 정밀하게 자세를 잡도록 위치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아래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것들을 원격으로 또 제어하고, 기존에 저희가 쓰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에 대한 통합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용자가 투하하고자 하는 지점을 설정하자 드론은 정확히 목표 지점까지 비행해 목표물을 투하하고 원점으로 복귀했다.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의 편차가 4cm에서 3cm를 유지하도록 정밀 조종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AI를 통한 자율비행 시스템. 이 착륙의 오차 범위가 정확한지 직접 실험해 보았다. 과연 그 결과는? 출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복귀하는 드론과 이륙한 영상을 2분할로 비교해 보았다. 거의 동일한 위치에 착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새 얘기하는 딥테크 그런 기술들 자체는
사실 민간 분야가 훨씬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민수 쪽 상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드론들이 실제 국방 쪽에 접목이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AI 솔루션 기술은 육군 정보학교의 요청으로 드론 시범 훈련에도 참여한 바가 있다. 신생 방산 스타트업답게 앞으로 미래 첨단 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국내와 해외 방산 시장을 동시에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관실에서 국방전력정책 설명회라는 그런 미팅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앞으로 국방 획득 체계를 어떤 식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화두를 이제 국방 차관님이 직접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기존에 우리 군에대의 소요는 개념과 성능에 기반을 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기술과 속도다. 기술이 리드한. 그러면 그 기술이라는 거 결국 우리 같은 방산 딥테크 기업이 기술을 상용 쪽에서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발전시켜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게 어색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앞으로 K방산의 첨단 기술 개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술을 연구해서 그걸 무기 체계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개념을 먼저 연구하고 이 개념이 연구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때 바로 무기 체계를 선정하고 그 연구하는 이런 체계로 앞으로 발전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어릴 때 보던 만화에 있는 게 현실이 되듯이 이제 그런 거를 우리 국방부에서 실제로 우리가 구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장과 함께 방산 전문 인력에 대한 육성도 활발해지고 있다. 얼마 전 정부는 로봇, AI 등 방산 기반 산업의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2,000명 이상 양성한다고 밝혔다.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수업에서는 방산 이슈, 무기 동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방의 획득 전문 인재 양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획득 업무를 하는데 과연 그 합리적인 또 미래 지향적인 무기 체계의 획득에 기여를 하려고 이 과목을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 방산 전문 기자, 방산 기업 인력 등 방위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력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평소에 취재를 하다나 이런 것에서 단순하게 이제 관성적으로 알게 됐던 거를 좀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비를 하는 데에도 아니면은 뭔가 발전을 시키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업 이제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방산 트렌드. 이 수업에선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빠르게 진화되고 변화되고 있는 국방 정책이라든지 또 국내외 방산 시장 상황을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인력 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조선소에서는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간 기술이 성장을 해서 산업 경쟁력이 확보가 되고 그 기술이 군에 들어왔을 때 군의 스펙을 채워줄 수 있을 때 군의 무기 체계를 100% 국산화했을 때 언제든지 수출을 할 수 있고 외국에 아무런 관여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무기라든지 각종 무기 체계들을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옛날 말도 있듯이 집안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방산, 우리 내수 시장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기업들이 그거를 가지고 재투자도 하고 새로운 전략도 내고 새로운 글로벌 진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지 않습니까? 어떤 안보 환경이 불안정한 그런 나라들이 또 많이 생겼고요. 이제 그런 나라들이 느끼는 안보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저희한테는 이제 방위산업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기회라고 보고. 방산이라고 하는 게 단지 주요 보이는 몇 개 업체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고 낙소 효과라고 하는 것처럼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밑에 있는 모든 관련된 수천 개의 기업들에게 큰 효과가 발휘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생산력은 사실은 대기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업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기업이 같이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수익을 같이 획득하는 거고 그만큼 경제가 더 탄탄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반이 갖춰지면 결론적으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무기 체계를 신속하게 생산하고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경쟁 대상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 방산 전쟁에서 거침없는 영토 확장으로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주 국방을 위해 생존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K방산의 반세기.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방패,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 속 강대한 나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꿈꾸게 한다.